네,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이따의 윤상보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독립언론 IMP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준비한 헤드라인부터 살펴볼 텐데 이거 뭡니까? 삑 청소년은 무료입니다. 예, 빠르면 올해 8월이면은 예. 이 제주 지역 청소년들은 도내 버스를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안내 멘트였군요. 예. 제가 좀 친절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제주도는 지금 이제 도교육청과 이 청소년 대중교통 그 무료화를 위한 세부 내용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예. 그동안 지원됐던 예산과 비교하면은 8월에 추진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올해 도교육청이 이제 그 중고등학생 통학 관련된 예산으로 한 80억 8,600만 원을 좀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도는 이제 그 농업인 자녀 통학비 지원으로 한 17억 원을 좀 편성해 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그 교통비 관련 예산 한 97억을 합치면은 청소년 버스 요금 무상화를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근데 이 부분 청소년들 버스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주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우리 얼마 전까지 버스 적자 얘기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적자라는데 이렇게 자꾸 무료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은 적자도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버스 요금 이 무료 정책을 시행을 하면은 예. 오히려 더 낫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예. 일단 제주 지역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 현황을 보면은 전체에서 이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7% 돼요. 예. 그걸 이제 그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77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제 97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77억 원을 학생들이 내는 것보다 97억 원 그냥 지원해서 청소년 모든 학생들이 다 무료로 예, 탑승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물론 이제 버스 요금이 이제 무료가 되면은 예. 이 중고등학생들이 또 뭐 자주 더 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버스 요금이 좀 증가될 수 있는데 예. 제주도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보완하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지원금 같은 것들도 다 합해보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충분히 지금 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역으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혹시 이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라는 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 이 지하철 정액권이 있었어요. 근데 예. 지하철 정액권은 뭐 예. 수십 번을 타도 이제 같은 요금만 내는 가격이었었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친구들이랑 뭐 도서관도 가고 그다음에 예. 뭐 무슨 행사장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면은 우리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맨날 가는 곳, 뭐 학교 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뭐 평일날 저녁에도 뭐 친구들과 어울려 영화관도 갈 수 있고 또 칠성로도 갈 수 있고 뭐 노영동도 갈 수 있고 박물관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이동권 차원에서 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좀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버스 요금이 무료화 되더라도 예. 이 급행이나 리무진 버스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좀 예. 요금이 다르니까는. 근데 저는 이 그 청소년들이 급행이나 리무진 버스를 한 달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서너 번이라도 좀 이용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뭐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갈 예, 수도 예. 있고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좀 더 이동권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악용할 거라고 미리 단정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럼요. 오히려 이동권이 확대되는 측면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경기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으니 거기까지 생각하자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실제 버스 요금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자체 중에서 꽤 됩니다. 예를 보면은 이 경북 청송군과 봉화군,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에서는 이 버스비 전면 무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 그리고 울산시와 거제시는 75세 이상과 초등학생,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는 이제 어린아이는 무료입니다. 아, 예, 예. 근데 하동군의 경우는 이제 주거지와 연령에 상관없이 100원 버스라고 해서 100원만 내면 누구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부산시의 경우 이제 어린이 요금을 이제 무료로 했더니 이 어린이 승객이 이전보다 58%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동군의 경우 이제 초중고 학생의 버스 이용률이 한 1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캔자스시나 그다음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이제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도 이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하고 예. 승용차를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될 경우에 이 지방 상권이 활성화되는 장점도 있다고 해요.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지방 상권이 활성화되면 지방 소멸화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제주는 이 탄소 제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이 친환경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예.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 하나만의 그 수익 구조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이쪽에 적자가 좀 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활성화돼 있는 그러니까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도 버스 얘기네요. 적자에도 지금은 접자라고 하는 이유라고 가져오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가 이제 11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예, 예. 이 그 인상안이 일단 제동이 걸렸어요. 아, 그렇죠. 예.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서너 차례 버스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왜 제주에서는 안 올리냐 이 부분 충분히 다 공감을 했어요. 하지만은 도민들이랑 그다음에 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보니까 너무 요금 인상이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은 도민들이 예. 좀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 안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현금으로 할 경우에. 예. 뭐 이번 물가위원회 이 어떤 그 버스요금 인상안이 보류된 배경에는 또 그 공청회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은 예. 이 행안부에서 요새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을 좀 하지 말아달라 아. 그런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대선도 앞에 있죠. 뭐. 그렇죠. 자, 근데 앞서 헤드라인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하더라도 근데 버스 적자 문제는 지금 사실 심각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제주도의 버스 수송 분담률이 12.7%에 불과합니다. 예. 2017년에 이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됐는데 그때가 14%였으니까 그때보다 더 떨어졌죠. 예. 근데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된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그 버스 노선 개편안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막 불만에 찬 목소리를 냈거든요. 예, 그때 예. 민원 게시판 봤더니 막 엄청난 이 글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일각에서는 야 이럴 바에는 버스 요금 그냥 전면 무료를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긴 했어요. 예. 근데 오영훈 도정이 계속 이제 탄소 제로를 중립을 외치고 있고 뭐 버스 대중교통 이용화를 활성화를 하는데 예. 보면은 이 뭐 BRT라든지 양문형 이런 거 좀 외적인 거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요금 그리고 노선 개편안 좀 즉각적인 방안과 예, 예. 정책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이 오영훈 도전도 이 도민들의 마음과 현실적인 부분을 좀 잘 교차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또 세부 안에 또 갇히다 보면 그 큰 그림을 못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좀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슈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임병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전국 최초로 달성했습니다. (2035년까지) 정부 목표보다 15년을 앞당겨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입니다. 네,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문용혁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김순애 제주 녹색당 운영위원장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일시적 RE100을 달성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언론 보도는 일시적이란 말이 조금 작게 써 있긴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 4월 14일이었습니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제주도의 그 전력 수요는
예전에 봄철에 그냥 평균적인 수요량 550메가와트 시를 시간당 계속 기록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리고 태양빛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 전라남도 지역 쪽에는 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어서 한 4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이 이제 상실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제주도의 보통 풍력 발전 이용률을 상회하는 53% 정도의 풍력 발전이 돌아갔고 그리고 태양광도 한 73%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580메가와트 시 정도를 시간당 계속 발전하게 됨으로써 그 전력에 우리 제주도가 필요한 수요량에 비해서 그만큼 더 많은 발전을 했다. 예. 그리고 남은 용량은 육지로도 보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내용을 이제 보고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주도가 우리 이제 고정관념 속에서는 에너지 자립이 힘든 곳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고 아리백이라는 것이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재생 에너지로만 그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 화석 연료의 사용 없이도 일시적으로 4시간여 동안이었었는데 재생 에너지만으로 제주도 내 모든 전력 소요를 충당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바람도 괜찮았고 강풍이 좀 불었었죠, 그날 네, 그렇습니다. 기억에. 네. 거기다가 흐리지도 않고 태양광 발전도 잘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거. 일단 좀 전제 조건이 좀 있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아리백을 달성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의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그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화석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가스 발전이 있었고 사실 그 가스 발전된 부분을 전라도로 역송을 해서 제주도에 사용한 거는 100% 재생 에너지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그날 그러니까 전라도 역송은 굉장히 저는 드문 사례다. 왜냐하면 전라도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날씨 조건들이 거의 비슷하고 또 전라도 같은 경우는 아까 4기가와트의 어떤 재생 에너지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보다 어마어마한 어떤 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제주도가 많이 생산될 때는 전라도는 그 이상으로 생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날 역송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저는 드문 케이스여서 그게 일반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알리백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기업에서 쓰던 개념이거든요. 예, 예. 기업에서 어떤 물건들을 생산할 때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알리백이라는 그 용어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온실가스 넷제로의 개념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온실가스 배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그 의미는 있었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계속 확충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어떤 수요 유연성들을 좀 잘 맞춰갔었던 거고 그리고 그날은 어쨌든 그러니까 바이오 중유라든가 다른 경유 발전이 멈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에 대한 예측이 좀 정확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게 좀 더 지속화될 수 있고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저 일시적인 작은 발걸음 하나 정도 더 뗄 수 있었다는 그 의미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는 것이 사실 유럽 쪽에 있는 그 기업들 쪽에서 좀 출발을 해서 많이 좀 확산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아마 지난 대선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걸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도 아리백 관련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엔 일시적이었는데 제주도의 목표는 2035년에는 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재생 에너지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2007년도에 풍력에 대한 인허가권을 제주도가 가져왔고 예. 바로 그 이전에는 그 2006년도에 제주도의 그 에너지 그 전력의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 4월 1일 날 만우절처럼 제주도가 광역 대정전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있었고 기억납니다. 예, 네. 예. 그 이후로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을 내쳤고 그게 2012년에 그 CFI 2030 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부 교체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예. 그 와중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일치로 출력 제한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온 끝에 나온 결론이 수요를 우리 생활 전반에 전전화로 해서 수요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더 가져가고 그리고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 게 작년에 5월 1일 그 에너지 대전환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리백의 이번에 일시적인 의미는 저희들이 하는 그 방향이 옳았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 이제 에너지 대전환 계획이 2035년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은 좀 증명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케이스가 맞물려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되게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더 우리가 가진 정책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 봄철에 지금 수요량이 550메가지만 여름철, 겨울철에는 그거의 2배 정도의 전력 수요량이 이제 보통 피크치를 기록을 그렇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그때도 같이 아리백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영훈 지사도 관련돼서 얘기를 했던데 일시적이지만 아리백을 달성했던 것은 대한민국 에너지 역사를 새롭게 쓴 것이다. 그리고 2035년 2035 탄소 중립은 충분히 이제 실현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네. 이제 그 실행 과정들을 어떻게 밟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거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좀 좌우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실현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35년 제주도의 목표는 정부나 국제사회보다 상당히 좀 빠른 것이거든요. 지금 뭐 전기차 보급률과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번에 일시적 아리백 같은 것도 그렇고 유의미한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가능할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30 그 CFI 탄소없는성 계획이 이미 있었었고 예. 그에 따라서 뭐 재생에너지 좀 설비가 좀 확충이 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굉장히 이렇게 속도를 올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저는 좀 이렇게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CFI 2030 계획에 따르면 지금 정도면 그 2025년 정도면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지금은 저희 제주도가 1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거의 뭐 2.7배 정도의 지금 설비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목표량의 지금 30%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속도를 올렸지만 사실 그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CFI 2030 같은 경우도 결국 온실가스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탄소 배출 같은 경우도 유의미하게 사실 감소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선행돼야 되고 좀 그거에 맞춰서 책임 있는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어떤 공약이 전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35라는 거는 저는 너무 그러니까 실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좀 보이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언론과 그리고 도민들에 대해서 너무 선언적인 말이 좀 남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35 그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2035 그 뭐 아리백 그리고 그 탄소 제로가 달성이 되려면 지금보다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거의 7배 정도 지금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제주도 전체 바다에 이렇게 해상 풍력을 좀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초지를 태양광 에너지로 굉장히 확충하겠다라는 것인데 좀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설비 중심의 계획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뭐 아까 그 출력 제한 문제를 그 수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에 1kg 지금 생산 단가가 거의 2만 원 정도 너무 비싼 상황이죠. 그게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거의 4만 원까지 간다고 하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의 경제상 거의 그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을 정도의 비용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1kg당 뭐 3천 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국제사회에 이런 제시가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 수소 경제라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해서 2035 그 탄소 제로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주도는 알리백보다 더 이렇게 통합적인 어떤 그 계획,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에너지 같은 경우도 설비 확충보다도 어떤 그 수요에 대한 어떤 더 적극적인 개입이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작년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단기 계획은 2026년까지 해상 풍력 100메가 그리고 수전의 시설 3.3메가 이거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 계획이 2030년까지 풍력 150메가
그리고 이제 수전의 시설 30메가를 이제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허들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 9월 1일 산업부에서가 재생에너지 산업 사업 허가를 금지하는 교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우리 제주도 내 모든 16개 변전소에 대해서 교통관리 변전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된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걸 풀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산업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산업부하고 어떤 협의체 회의를 하면 거기서가 요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피크치가 됐을 때 너네들은 어떻게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유연성 자원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수소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유연성 자원들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유연성 자원들을 확보하는 계획을 전부 총괄하는 것들이 이제 분산 특화 지역 지정을 통해서인데, 이번에 뭐 그게 지정이 됐다고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개선된 사항들이 조금씩 점점 디테일화 돼가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수소의 요금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저희들이 수소를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작년에 6월 1일 날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이너스 요금이 발생할 때가 있었는데, 그 마이너스 요금제가 발생할 때 그거를 받아서 전기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작업이 저희들의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요금제까지 가기에는 한전이라든가 산업부에서 그 허들이 조금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가 가게 되면 이 기업들은 여기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수소의 경제성도 저희들은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연성 자원들 확보도 저희들이 좀 특화 지역을 하면서 ESS 그리고 V2G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방향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제도 개선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용어들이 사실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낯설 수도 있어서 ESS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장 장치, 예, 에너지 말씀하시는 저장 거고. 장치, 우리가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예, 예. 그 배터리들이 모여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예, 걸로 예.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V2G라고 V2G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일방적으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충전해 난 전기를 이제 방전하면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차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것을 오히려 이제 한전이나 이런 쪽으로 팔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용어들이 좀 낯선 것들이 맞아요. 많이 있죠. 예전에 네. 비해서 좀 복잡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그것이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됐을 경우에 또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인 네, 걸로 좀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성 면에서는 이렇게 좀 해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조금 얘기가 나오다 말았었는데 환경 쪽에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실 큰 얘기긴 한데 네. 이렇게 계획대로 간다고 하고 또 경제성도 확보한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우리 그 제주도 전체의 풍력 발전기가 다 감싸는 것 아니냐, 또 우리 저 육지에도 태양광 패널로 다 감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는 있긴 해서. 예, 일단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 그 우리 에너지 대전환 계획의 해상 풍력은 7기가가 되고 그 태양광은 한 1,400메가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 사업에 사업 개시가 돼 있는 태양광은 지금 600메가지만 지금 대기 중인 것까지 합치면 거의 900메가, 980메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럼 나머지 있는 태양광은 이제 도심에 옥상이나 지붕, 주차장 쪽에 설치하는 것 쪽으로 저희들이 권장할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풍력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가져온 다음부터 이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육상 풍력할 때 이제 많이 사업자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지구 지정 제도라는 걸 하면서 많이 예. 개선했던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나 전라도 쪽의 풍력 발전기는 산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그 360여 개의 오름들을 다 피해서 오름에서 1.2km는 떨어져야 예, 풍력 예.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경관조류에 지금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해안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풍력조류에 지침에 보면 해안선에서 1km 밖으로 나가서야만 해상 풍력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좀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법에는 재생에너지가 100메가 이상 설치된 곳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끔 돼 있지만 저희들은 조례로 50메가 이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그 환경적인 것들을 지금 막아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7기가와트 정도의 해상 풍력을 하려고 하면 제주도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들이 되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장기 과제로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해상 풍력을 되도록이면 부유식으로 그리고 좀 고정식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또 앞으로 이제 기술의 발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네, 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우선 그 장기 과제로 뭐 부유식 해상 풍력이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가 2035 그 넷제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현실 가능성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에는 뭐 150메가라든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수치상 저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4월 14일 같은 경우 지금의 설비로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기상 조건이 좋았을 때는 저희가 좀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가능성들을 더 높이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마 해상풍력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게 3기가와트 그 추자도에 그것도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그 7기가와트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오거나 굉장히 그 과정에서 나중에 그 이익 우리가 에너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외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많은 설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생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들은 저희는 아무리 아까 환경영향 평가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한림의 해상풍력 될 때도 되게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사실 막 이렇게 진행을 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설비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지금 300메가와트 정도의 지금 가스 발전을 지금 이미 환경영향 평가 들어갔잖아요. 이미 지금 화석 연료 발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이렇게 속도전을 해서 대규모로 좀 설비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또 가스 발전도 동봉리하고 삼양에다 또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가 이 2035 어떤 그 탄소 제로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 발전의 계획들은 취소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출력 제한 문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에서 지금 화석 연료 발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거 가동을 완전히 안 시킬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어떤 저장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지 아직 이게 완성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 발전이 더 이상 짓는 건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설비의 속도를 붙이는 것보다도 아까 어떤 유연성들을 확대하기 위한 거 지금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기가 주로 오후 낮인데 또 저희가 그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은 거는 주로 저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를 좀 일치시키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더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근데 아까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게 나열되어 있지 이 수요 관리라든가 유연성들을 확보하는 데 더 집중되지는 않았다라는 저는 이렇게 정책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서로 뭐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속에 제가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 시각에서 가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많이 늘려나가겠다. 뭐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왜 LNG 발전소를 또 2기를 더 지어야 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축이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11차 계획까지 수립이 돼 있는데요. 아까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10차 계획에 수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차 계획부터는 제주도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 해서 제주 소위도 가동을 했고 예. 제주도의 의견들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의무로 하고 있는 그 전력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어느 정도의 피크치를 기록을 할 때 거기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10차 전력 수급 당시에는 LNG 발전소에 600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왜 LNG 발전기냐? 그 LNG 발전기는 전력 기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과도기적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력 발전기는 가동했다가 중지했다가 가동을 하려고 하면 한 12시간 정도의 기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LNG 발전은 30분이면 가동이 발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50메가 단위 소규모로 함으로써 발전기를 한 대 가동할 때만 50메가 단위로 이렇게 발전을 함으로써 기저발전이 부하를 줄이는 쪽의 역할들을 그렇게 지금 해내게끔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LNG가 과도기적 보안 체제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 됐고 지금 11차 계획을 되면서 그 600메가의 LNG 발전소도 300메가는 이제 취소시키고 후반전에 그 300메가는 이제 230메가로 변질을 하면서 30메가, 50메가, 50메가 해서 34년도부터 4년 동안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청정 발전으로 어쨌든 간에 결정은 안 내렸지만 그런 쪽에 발전을 하자라고 지금 이제 그 계획들을 좀 서로 변경을 지금 그렇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봄, 가을에는 충분히 전력은 남아둡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 바람이 안 불고 햇빛만 비치는 그 시절이 되면 과연 그 1.1기가 1100메가의 피크치의 전력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전력 당국의 고민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거기가 또 이제 LNG가 또 지금은 당장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수소 혼용이라는 또 얘기도 들은 것 같아서 LNG 발전소가. 그렇습니다. LNG 발전소를 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채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들어오는 150메가의 그 LNG 발전소는 결국은 나중에는 수소 혼소 그리고 수소 전소 발전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첨부에 내용들을 지금 집어넣은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수소값이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갖춰 나갔을 때는 가스보다 이제 또 그쪽으로 수소 쪽으로 가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이제 좀 더 친환경적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에너지 대전환 계획이 가지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다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발전하지 못하는 시기에는 LNG 발전이 수소로 전환된 수소 발전이 돌아감으로써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부 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인 거죠 일단. 한 말씀 더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LNG 발전들을 지으면서 기존의 그러니까 바이오중유라든가 아니면 경유 발전들을 퇴출하는 계획들은 같이 동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전 설비가 지금 늘어나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설비가 거의 그러니까 900메가 정도 되는데 거의 300메가 하면 굉장히 많이 지금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도 7기가 들어 지금보다 7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화석연료도 지금보다 거의 30% 정도 중대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 LNG 발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소 혼소로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 발전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저도 그 계획을 보면 그 계획이 2050년에 내야 돼야 좀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35 저희 제주도의 계획과는 굉장히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수소 혼소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수소 혼소했을 때도 온실가스 배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산화질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배출들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지어지고 있는 물론 이게 중앙 계획이긴 하지만 제주도가 그러니까 2035 탄소 제로를 좀 이렇게 정합적으로 간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단계에서 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하던 전력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다 어렵잖아요. 용어들이 다 어렵지만 좀 상식적인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8년 전에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집을 짓는 과정에서 제가 그 건축 설계사분한테, 그러니까 태양광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많이 쓰고 또 새롭게 생산하고 좀 이런 구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에너지를 설계할 때도 가급적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기반 설비, 지금도 재생에너지가 50% 정도의 어떤 설비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100%라는 무리한 그 욕심을 가지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생산도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여나갈 것이냐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오늘 이 얘기로 다 토론을 마무리하면 일단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이정욱 기자님 잠깐 답변을 드리면
그 일단 팩트를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두산에서 90메가 이상의 수소 발전 터빈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 아, 예. 이걸 지금 저희들이 가동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상용화는 빠른 시간 내에 될 빠른 것 시간 내에 같다. 저희들은 예. 우리가 지금 LNG 발전소가 50메가 다니고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육지에는 뭐 500메가 1기가짜리 LNG 발전을 하지만 저희들은 50메가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에 대한 전소 발전은 저희들은 시간대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그 예전에 좀 발전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림 내에 있는 발전구가 105메가가 이제 2027년이 되면 이제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아, 예. 그리고 2030년, 31년에 이제 삼양에 있는 중부 발전에 이제 75메가짜리 2기가 이제 만료가 되고 2034년 되면 다시 또 삼양의 발전소들이 이제 차근차근히 완료가 됩니다. 물론 발전사 입장에서는 그 발전기를 계속 쓰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전력그룹 입장도 있겠지만 예.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그거를 대체하자라고 하면 산업부나 이런 정책 관계자들은 그러면 그거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유연성 자원, 아까 말씀하신 유연성 자원 확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걸로 이렇게 이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저희들이 이런 에너지 정책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하는 목표도 있지만 이런 거를 기회로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는 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이제 에너지 대전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저희 제주 MBC가 한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 제어가 일어나는 날이면은 와서 그 부분을 항의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출력 제어에 대한 말들은 아마 한 번씩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 출력 제어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생산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생산하면 오히려 또 그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늘려나가는 건 좋은데 과연 출력 제어 부분은 해결하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아마 계획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그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수요의 정량적 데이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정도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 또 이 시간에는 또 어느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데이터가 맞게 되면 그 이제 수요와 공급을 맞추게 되면 그런 출력 제한을 없앨 수가 있는데 대개 지금 선진국 사례에서도 보면 출력 제한은 한 3% 정도 발전의 3% 정도 안 내부에서는 맞춰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가 2023년도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출력 제어율이 한 4.1%, 어떤 때는 풍력이 5%그 사이를 좀 했었던 시기가 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3% 이내로 좀 맞추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확대될 수 있다면은 그 부분이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 이제 특화 지역에 그 아까 ESS를 어떻게 배전교통에 물려서 송배전이나 이런 배전의 부하들을 줄이면서 시간적으로 ESS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계획에 담았고 그리고 아까 전기차 제주도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단체 쪽에서나 이제 민간 시민단체 쪽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설비들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걱정들을 좀 하시던데 우리가 여태까지 쓰는 전기의 개념은 공공재. 그러니까 즉 한전이란 국가 공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손해도 감수하면서 해왔던 그런 공공재 개념이었었는데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 에너지가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공공에너지 정책이 좀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오영훈 도지사께서 그러니까 기존까지의 그 풍력 제주도의 어떤 그 풍력 개발안이 그러니까 속도를 내지 못한다, 그 설비를 확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뭐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안을 마련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에너지공사가 갖고 있었던 주도권이 저는 좀 상당히 많이 후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것의 어떤 첫 사례가 지금 추자도에 지금 그
뭐 3기가 정도의 어떤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이 지금 입안되는 그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좀 만들어졌었고 아까 그 인허가 건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갖고 온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풍력 자원은 좀 공공재고 우리 모두의 어떤 자원이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어떤 그 이윤을 또 도민들한테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고 이런 되게 좋은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경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그 제주도의 어떤 이 자원의 그 뭐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성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체가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어떻게 도민들이 또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공사가 그러면 왜 지금까지 확대를 하지 못했는가 그 발전 그 설비들을 더 확대하지 못했는가에 예.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좀 더 지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공유화 기금 같은 경우도 이게 좀 그에 맞춰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평가해서 여기에서 공공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의 제도적인 보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가 속도를 이루어지지 못했어. 하지만 에너지공사가 갖고 있었던 저는 공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어떤 그러니까 혼탁한 어떤 존살포라든가 이런 게 없이 좀 차근차근 잘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그 공공의 주도보다 또 민간들이 좀 그러니까 개입력들을 좀 더 크게 하는 이런 제도가 설계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나중에 사실은 이게 예측된다 그러면 그 투자도의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매년 저는 2조 정도 이상의 어떤 매출액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판단들이 되는데 그것이 왜 어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공공재로서 활용이 안 되고. 활용이 예.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알겠습니다. 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시겠다면은 그 우리 제주도가 그 풍력 허가를 가져오고 육상 풍력에 난립해서 지구 지정대로 대도를 한 게 2011년. 그리고 2015년에 이제 공공주도 풍력이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공사 중심으로 이제 풍력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지금 에너지공사 사업 평가는 없습니다. 한동평대가 있지만 한동평대는 아직까지 첫 사업을 뜨고 있지 못하죠. 예. 그 동안에 지금 10년 동안의 풍력은 하나도 개발이 돼 있지 않았고 그 사이에 태양광은 이제 계속 인허가를 받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 제한이 왜 발생하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CFI 2030을 할 때도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비율은 한 6대 4 정도로 봤습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그동안에 풍력 발전 사업이 하나도 된 게 없어서 그 사이에 거꾸로 역전이 됐거든요. 태양광이 6이고 풍력이 지금 4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렇게 됨으로써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아까 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이렇게 신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계산할까를 고민해서 내놓은 게 저희들이 공공주도 2.0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에너지공사의 재정적 상황을 감안하고 사업을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떻게 에너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담보해낼 낼 것이냐를 고민을 했던 거고 지금 이번에 추자풍력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만약에 제주도에서가 어떤 일방적인 걸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쯤 아마 시행되고 이렇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로서 이것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예. 지금 차근차근히 이제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퀴노르가 이제 투자도 좀 들어오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 세계 최대 그 이제 뭐 노르웨이 국영 기업이라는 얘기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 있는 해상 풍력 자원이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민간에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맞춰 가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이제 어느덧 다 돼서 마지막 얘기는 하나씩 좀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대선입니다. 대선 관련해서 특히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공약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필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기 정부에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지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먼저 듣고 이야기하죠. 저는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재생에너지 정책이 사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주 첨단의 어떤 수소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떤 소규모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중요한 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 제주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이렇게 되게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어떤 제2공항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원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로 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큰데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다 도비로 다 떠안아서 하잖아요. 대중교통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걸 국가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쉽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에 많이 치중돼 있다라고 저는 봤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정도의 것만 좀 이렇게 보였고 나머지는 좀 종합적으로는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도정에서 어필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로 이제 제2공항과 원전 관련해서 정확하게 나온 그 공약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거는 아직 안 보셨어요? 네, 국민의힘은 아직 최종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도정 입장에서도 사실 정부에서 이 정도는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네, 이재명 대표의 공약 사항을 이렇게 보면 언론 보도에는 분산 특구만 너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들여다봤더니 뭐 해상 풍력과 태양광에 따른 청정 전력막 구축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 이제 100% 전환, 그리고 뭐 실시간 양방향 충전재, 요금제, 그리고 태양광하고 히트펌프를 이용한 탄소제로 빌딩 구축 뭐 이런 형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해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저희들이 많이 민주당 쪽에도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고 저희들이 에너지 대전환 계획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저희들은 담겨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의 후보들도 확정이 되고 관련된 공약들이 나오면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느덧 기후가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얘기들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나누도록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난 잇단 산불과 해마다 늘어나는 폭염 일수까지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후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빠른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바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